캔터빌의 유령, 오스카 와일드. 미국인 목사 하이럼 B. 오티스 씨가 캔터빌 저택을 샀을 때 사람들 모두 미친 짓이라고 했다. 그 집에는 유령이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캔터빌 경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계약 조건을 논의하러 온 오티스 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우리도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캔터빌 경이 말했다. 제 대고모이신 볼턴 공작 미망인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입던 중 해골손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바람에 겁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셨는데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셨습니다. 오티스 씨, 이 말도 꼭 해야 할 것 같군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수 신부이자 케임브리지 킹스 대학의 명예교수이신 오거스터스 댐피어 신부님도 그 유령을 보았습니다. 공작 부인에게 일어난 그 불행한 사고 이후에 젊은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캔터빌 부인도 복도와 서재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종종 밤잠을 설쳤습니다. 캔터빌 경, 오티스 목사가 말했다. 가구는 물론이고 유령까지 포함해서 감정 가격에 구입하겠습니다. 저는 현대화된 나라에서 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있는 곳이죠. 우리의 발빠른 젊은이들이 구세계를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당신네 최고의 배우들과 프리마돈나까지 데려가고 있으니 유령 같은 것이 있다면 본국으로 데려가 공공박물관에 전시하거나 길거리에 구경거리로 세워둘 겁니다. 유령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캔터빌 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령이 당신네 나라의 진취적인 기획자들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령은 1584년부터 3세기 동안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죽기 전에는 늘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가족 주치의도 마찬가지죠, 캔터빌 경. 어쨌든 유령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귀족들이라고 해서 자연 법칙이 달리 적용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미국인들은 정말 자연스럽군요. 캔터빌 경은 오티스 씨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집에 유령이 있어도 상관없다면 좋습니다. 다만 제가 경고를 했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몇 주 뒤 매매가 마무리됐고 그 계절이 끝날 무렵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 캔터빌 저택으로 이사를 왔다. 오티스 부인은 한때 웨스트 35번가의 루크리어터 R 태펀에서 뉴욕에서 아름답기로 명성이 자자했고 이제는 중년이 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멋진 눈매와 수려한 옆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무렵 고향을 떠나온 미국 여성들은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척 해 보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는 유럽식의 세련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티스 부인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타고난 기질도 워낙 훌륭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사실 오티스 부인은 많은 점에서 영국인다웠으며 언어를 뺀 모든 것에서 사실상 오늘날 미국과 영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였다. 그의 장남은 그의 부모가 애국심에 불타올랐을 때 워싱턴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는 늘 그 이름을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그는 금발의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뉴포트 카지노에서 3시즌 동안 독일인의 춤을 이끌어 미국과 외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고 심지어 런던에서도 아주 뛰어난 댄서로 이름을 날렸다. 단, 그 청년의 유일한 약점은 귀족 계급이 아니라는 것뿐이었다. 버지니아 이 오티스 양은 15살의 어린 소녀였다. 새끼 사슴처럼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러웠으며 크고 파란 눈에는 아름다운 자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여전사였다. 한 번은 늙은 빌튼경과 조랑말을 타고 공원을 두어 바퀴 도는 경주를 해서 아킬레우스상 바로 앞에서
말 몸길이 하나 반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을 본 어린 처셔 공작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반해서 그 자리에서 청혼을 했다가 후견인들에게 등 떠밀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튼으로 돌아가야 했다. 버지니아 다음에 태어난 쌍둥이는 별과 줄이라고 불렸는데 늘 회초리를 맞고 자랐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소년들이었는데 훌륭한 목사를 제외하면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공화주의자였다. 캔터빌 저택은 가장 가까운 에스컷 기차역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티스 씨가 미리 전보를 쳐서 사륜 경마차를 대기시켜 놓은 덕분에 가족들은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아름다운 7월의 저녁이었고 공기는 소나무 향기로 향긋했다. 때때로 부드러운 산비둘기가 달콤한 목소리를 음미하듯 구구거렸고 바스락거리는 양치르 덤불 속에서 반들거리는 꿩의 앞가슴이 보이기도 했다. 작은 다람쥐들이 너도 밤나무 위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토끼들이 하얀 꼬리를 쳐들고 허둥지둥 숲을 가로질러 이끼 낀 작은 언덕 너머로 급히 달아났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들이 캔터빌 저택의 입구인 가로수길로 접어들자 하늘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고 기이한 정막이 주위를 감싸는 듯 했다. 엄청난 까마귀 떼가 소리 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으며 집에 도착할 때쯤 커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흰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비단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노부인이었다. 캔터빌 부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오티스 부인은 엄니 부인이 계속 가정부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엄니 부인은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차에서 내릴 때마다 무릎을 구부려 공손히 인사하며 예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캔터빌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티스 가족은 가정부를 따라 멋진 튜더 양식의 현관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다. 길쭉하고 천장이 낮은 그 방은 검은 떡갈람으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고 방 끝에는 커다란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달려 있었다. 그곳에는 오티스 가족을 위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니 부인이 그들의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갑자기 오티스 부인은 벽난로 바로 옆 바닥에 있는 칙칙하고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엄니 부인에게 말했다. 여기 뭔가 엎질러진 것 같네요. 예, 부인. 저건 피가 흘렀던 자국입니다. 엄니 부인이 말했다. 어머, 끔찍해라. 오티스 부인이 외쳤다. 응접실에 핏자국이 있다니 당장 지우세요. 노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엘리너드 캔터빌 부인의 피입니다. 1575년 바로 저 자리에서 남편인 사이드먼 캔터빌 경에게 살해됐죠. 사이먼 경은 그 뒤로 9년을 더 사시다가 갑자기 수수께끼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죄 많은 그 영혼은 아직도 이 저택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답니다. 저 핏자국은 관광객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마다 무척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돼. 워싱턴 오티스가 소리쳤다. 핑커턴사의 챔피언 얼룩 지우개와 패러간 세제만 있으면 금세 깨끗이 지워질 거예요. 깜짝 놀란 가정부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검은색 화장품처럼 보이는 작은 막대기로 재빨리 바닥을 문질러 닦았다.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말끔히 없어졌다. 핑거턴이면 지워질 줄 알았지. 감탄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워싱턴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번쩍하는 번갯불이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더니 이내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들리자 가족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고 엄니 부인은 기절했다. 날씨 한번 귀괴하군.
미국 목사가 양끝을 자른 기다란 여성년에 불을 붙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 오래된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충분하지 않은가 보군. 그래서 전부터 내가 늘 말했지. 영국에 살 길은 오직 이민뿐이라고. 근데 하이럼, 기절한 이 여자는 어떡하죠? 노티스 부인이 말했다. 파손된 물건처럼 변상하라고 해. 그럼 다시는 기절하지 않을 거야. 목사가 말했다. 몇 분 뒤 엄니 부인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극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오티스 씨에게 곧 집에 문제가 생길 테니 조심하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어떤 기독교인이라도 머리가 쭈뼛해질 일이죠. 이 집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 때문에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티스 씨 부부는 자기들은 유령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노부인은 새 주인 부부에게 신의 은총을 빌고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밤새 폭풍우가 매섭게 불어닥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그들은 또다시 바닥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이건 패러건 세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든 이걸로 지웠으니까요. 유령이 한 짓이 틀림없어요. 워싱턴이 말했다. 워싱턴은 다시 핏자국을 박박 문질러 지웠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자국이 나타났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핏자국을 지운 날에는 오티스 씨가 서재를 잠그고 열쇠를 위층으로 가져갔지만 셋째 날 아침에도 핏자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온 가족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티스 씨는 유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가 독단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오티스 부인은 심령학회에 가입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마이어스 씨와 포드스 씨에게 범죄와 관련된 핏자국의 연구성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령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밝고 따뜻한 날이었다. 시원한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마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밤 9시쯤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유령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족 모두 심리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가족들이 나눈 이야기는 교양 있는 상류계층의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이야기였다. 예를 들면 여배우로서 사라 베르나르보다 페니 데번포트 양이 훨씬 뛰어난 배우라던가 아무리 잘 사는 영국 가정에서도 풋 옥수수와 메밀가루 케이크, 탄 옥수수는 구하기 힘들다든가 세계 영혼의 발전에서 보스턴이 중요하다든가 철도 여행에서 수화물표 체계의 이점이라던가 뉴욕의 억양이 런던의 느린 말트보다 더 달콤하다던가 하는 이야기였다. 밤 11시가 되자 가족들은 모두 자러 들어갔고 30분이 지나 모든 불이 꺼졌다. 잠시 후 오티스 씨는 방박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쇠붙이가 덜컹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그는 일어나 성냥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새벽 1시였다. 그는 아주 침착했으며 자기 맥박을 짚어봤으나 맥박도 열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품 상자에서 길쭉하고 작은 병 하나를 집어들고는 문을 열었다. 바로 앞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노인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노인의 눈은 빨갛게 타오르는 석탄 같았고 긴 회색빛 머리는 마구 뒤엉킨 채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구식옷은 더럽고 너덜너덜했으며 손목과 발목에는 무거운 수갑과 녹슨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저 어르신, 아무래도 사슬에 기름칠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태모니 라이징선 윤활유예요. 한 번만 발라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포장지를 보시면 이 효과를 입증하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유명한 목사 몇 분이 증언을 하셨죠. 여기 침실 촛불 옆에 놓아둘 테니 꼭 한번 써보세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기꺼이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목사 오티스 씨는 그렇게 말하고서 작은 유리병을 대리석 탁자 위에 놓고는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다. 캔터빌 유령은 솟구치는 분노에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광택나는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음소리를 내며 무시무시한 녹색빛을 내뿜으며 도망치듯 복도를 따라 빠르게 사라졌다. 그가 거대한 떡갈나무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문이 휙 열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작은 형체의 둘이 나타났다. 동시에 커다란 베개가 유령의 머리를 휙 스쳐 지나갔다. 허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재빨리 4차원 이동수를 이용해 벽을 통과해 사라져버렸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저택 왼쪽 건물에 있는 작은 비밀의 방에 이르자 그는 달빛에 기대어 방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다. 300년 동안 화려하고 거침없는 경력에 처음 겪는 모멸감이었다. 유령이는 미망인이었던 공작 부인을 떠올렸다. 그녀가 레이스 달린 옷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하고 거울 앞에 서 있었을 때 자기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서 그녀가 발작을 일으킨 적도 있었으며 빈 침실의 커튼 사이로 희죽이 웃기만 해도 하녀 4명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교구 목사는 어느 날 밤 늦게 서재에 왔을 때 그가 손에 든 촛불을 꺼준 것뿐인데 신경성 질환에 걸려 평생 윌리엄 경의 보호 아래 살아야 했다. 늙은 트레모이 야크 부인은 새벽에 눈을 떴다가 안락 의자에 해골 하나가 앉아 그녀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뇌염에 걸려 6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후 회복되자마자 악명 높은 회의주의자 모시드웨 볼테르와 관계를 끊고 교회로 돌아갔다. 사악한 캔터빌 경이 다이아몬드 잭 카드가 반쯤 목에 걸린 채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던 그 끔찍했던 밤의 일도 기억하고 있다. 캔터빌 경은 크록퍼드에서 바로 그 카드를 이용해 찰스 제임스 폭스를 속이고 5만 파운드를 땄다고 죽기 전에 고백했으며 유령이 그 카드를 삼키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령은 자신이 이룩한 이 엄청난 업적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식료품 저장실 창유리를 두드리는 녹색 손을 보고 총으로 자살한 집사에서부터 하얀 목에 새겨진 5개의 손자국 자국을 감추기 위해 항상 검은 벨벳들을 목에 두르고 지내다가 결국 킹스워크 끝에 있는 잉어 연못에 투신한 아름다운 스터필드 부인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생각났다. 캔터빌 유령은 진정한 예술가의 자부심으로 자신의 뛰어난 공연들을 검토했다. 데뷔작은 백슬리 무어의 흡혈귀 곤트 기보온이었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붉은 로이벤 또는 목 졸린 아기였다. 그리고 잔디 테니스장에서 그저 자기 뼈로 나인핀스 놀이를 한 것만으로도 대소동이 벌어졌던 일들을 회상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웬 같지도 않은 현대 미국인들이 나타나서 라이딩선 윤활유를 주지 않나, 머리에 베개를 던지지 않나,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역사상 그 어떤 유령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단단히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아침이 올 때까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오티스 가족은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목사는 당연히 그 유령이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아서 약간 화가 나 있었다. 그래도 유령한테 어떤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싶진 않아. 정말이지 그 유령이 이 집에 머물렀던 세월을 생각하면 그에게 베개를 던진 건 결코 예의 바른 행동은 아니었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쌍둥이들은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그렇고 목사가 말을 이었다. 정말로 라이징선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그의 쇠사슬을 벗겨야 할 거야.
침실 밖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면 잠을 잘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어쨌든 한 주 동안 그들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서재 바닥의 핏자국이었다. 오티스 씨는 항상 밤에 문을 잠갔고 창문에도 단단히 빗장을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그 핏자국의 캐러멜 같은 색깔에 대해 다들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칙칙한 붉은색이었다가 어떤 날은 주홍색, 또 어떤 날은 진한 자주색으로 변했고 언젠가 미국 개혁 성공회의 간소한 의식에 따라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는 밝은 에메랄드 빛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런 변화무쌍한 색의 변화는 오티스 씨 가족들을 즐겁게 해줬고 내일은 무슨 색으로 변할지 서로 내기를 하곤 했다. 어린 버지니아만이 이런 장난에 끼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버지니아는 핏자국을 볼 때마다 몹시 괴로워했고 에메랄드 빛으로 변했던 날 아침에는 거의 울 뻔했다. 그 유령이 다시 나타난 것은 일요일 밤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현관홀에서 뭔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커다란 옛날 갑옷이 전시대에서 돌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캔터빌 유령이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다. 장난감 콩알총을 가지고 내려왔던 쌍둥이들은 콩알 2발을 발사했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해온 덕분에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목사는 권총으로 유령을 겨누고 캘리포니아 예법에 따라 2손을 들 것을 유령에게 요구했다. 유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니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가족들 사이를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워싱턴 오티스가 들고 있던 촛불을 껐다. 가족 모두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가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악마의 웃음을 크게 웃어주기로 결심했다. 이 웃음은 몇 차례 아주 유용했던 적이 있었다. 레이커경의 가발을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변하게 하기도 해서 캔터빌 부인의 프랑스 여자 가정교사가 셋이나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다. 유령은 가장 무시무시한 웃음을 터뜨렸다. 낡은 둥근 천장에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오티스 부인이 옅은 푸른색 잠옷 차림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몸이 아주 안 좋으신가 보네요. 여기 닥터 도벨팅크 가져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소화불량에는 이게 직방이에요. 유령은 경로에서 그녀를 노려보다가 즉시 커다란 검은 개로 변할 준비를 했다. 이건 역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업적이었다. 캔터빌경의 숙부 토머스 오턴 각하가 불치의 백치가 된 이유를 항상 이 개 탓으로 돌리곤 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유령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쌍둥이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묘지에서나 들릴 듯한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말았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유령은 완전히 낙담하며 격렬한 흥분에 사로잡혔다. 쌍둥이의 천박함과 오티스 부인의 혐오스러운 물질주의도 몹시 짜증이 났지만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사슬갑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현대적인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갑옷을 입은 유령을 보면 공포를 느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그들이 미국의 국민 시인 롱펠로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다. 캔터빌 가족이 런던에 있을 때면 그 자신도 롱펠로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시를 읽으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게다가 그 갑옷은 원래 자기 것이었다. 케닐워스 마상 시합에서 그는 그 갑옷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다름 아닌 처녀 여왕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갑옷을 입어보니 거대한 가슴바디와 장철 투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바닥에 넘어져 버렸고 양쪽 무릎에 피부가 벗겨졌으며 오른손 손가락 마디에 멍이 들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령은 며칠 동안 지독하게 앓았다. 핏자국을 제대로 손볼 때 말고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잘 돌봐서 회복을 했고 미국 목사와 그의 가족들을 겁주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8월 17일 금요일을 선택했다. 그날 거의 하루 종일 그는 옷장을 뒤졌다. 마침내 빨간 깃털이 달린 챙이 달린 커다란 모자, 손목과 목에 주름 장식이 달린 수의에 녹슨 단검을 골랐다. 저녁 무렵이 되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 낡은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이 사정없이 흔들거리고 덜컹거렸다. 그가 아주 좋아하는 날씨였다. 유령의 계획은 이랬다. 조용히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간다. 침대 발치에서 그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다가 나지막히 흐르는 음악 소리에 맞춰 자신의 목을 칼로 3번 찌른다. 유령은 워싱턴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캔터빌의 핏자국을 핑거턴 패러건 세제로 늘상 박박 문질러 지워버리는 놈이 바로 워싱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모하고 저돌적인 젊은이를 끔찍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은 다음 미국 목사 부부의 방으로 가서 오티스 부인의 이마 위에 차고 끈적끈적한 손을 올려놓고 떨고 있는 남편의 귀에 슉슉 거리는 소리로 납골당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속삭여준다. 어린 버지니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예쁘고 상냥했으며 그를 모욕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옷장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몇 번 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다. 혹시 그걸로 잠이 깨지 않는다면 마비되어 뒤틀린 손가락으로 이불을 잡아당겨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쌍둥이는 단단히 혼내줄 생각이었다. 물론 제일 먼저 할 일은 쌍둥이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가위 눌림을 맛보여준다. 그 다음에는 두 침대 사이에 서서 쌍둥이가 공포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의를 벗어던지고 백골에 두리번거리는 눈알 하나만 달고 방을 기어다니기로 했다. 이 마지막 공연은 멍청이 데니얼 자살 해골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미치광이 맡은 가면 쓴 불가사의라는 유명한 역할 못지 않다고 생각했다. 10시 30분, 가족들이 자러 가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쌍둥이의 요란한 웃음소리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남학생 특유의 가볍고 명랑한 기분으로 잠자기 전에 잠시 장난을 치는 것이 분명했다. 11시 50분이 되자 모두 조용해졌다. 이윽고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유령은 출격을 감행했다. 올빼미가 유리창을 두드려대고 까마귀가 늙은 주먹나무에서 깍깍 울어대고 바람이 길 잃은 영혼처럼 신음하며 집 주위를 배회했다. 오티스 가족은 그들에게 닥칠 불길한 운명을 까맣게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미국 목사가 폭풍우보다 더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를 냈다. 유령은 벽을 뚫고 슬그머니 걸어 나왔다. 그는 잔인해 보이는 주름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가 자기와 살해당한 자기 아내의 팔이 하늘색과 황금색으로 그려진 창을 스르륵 지나갈 때 달은 구름 속에서 얼굴을 감추었다. 유령은 악령의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계속 나아갔다.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둠조차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문득 뭔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붉은 농장의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16세기의 이상한 욕을 중얼거리면서 캄캄한 허공에 녹슨 단검을 휘둘렀다. 마침내 그는 워싱턴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긴 회색 머리카락을 휘젓고 죽은 자의 수위를 비틀어 기이하고 환상적인 주름을 잡아놓았다. 그때 시계가 12시 15분을 알렸다. 그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유령은 혼자 낄낄거리며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는 뼈만 남은 긴 손으로 자신의 백골 얼굴을 가렸다. 바로 앞에 광인의 꿈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 같은 무시무시한 유령이 조각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대머리에서는 번쩍번쩍 빛이 났고 새하얀 얼굴은 동글고 통통했으며 흉측한 웃음은 얼굴을 비틀어서 영원히 웃게 한 것 같았다. 두 눈에서는 새빨간 광선이 흘러나왔고 입은 아주 컸으며 불을 내뿜었다. 또한 자신의 것과 같은 소름 끼치는 옷은 고요한 순백색으로 거대한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슴에는 이상한 고대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한 문자나 끔찍한 범죄를 기록한 것 같았고 오른쪽에는 빛나는 강철로 만든 언월도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캔터빌 유령은 지금껏 유령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유령을 재빨리 훑어본 다음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복도를 달리다가 긴 수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녹슨 단검이 목사의 긴 장화 속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 단검은 아침에 집사가 발견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령은 작고 초라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잠시 후 용감한 캔터빌 가문의 용기가 되살아났다. 그는 날이 밝는 대로 그 유령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어쨌든 유령 둘이 하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 친구와 함께라면 쌍둥이와 안전하게 붙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유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움푹 파인 두 눈에서는 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번쩍이는 언월도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거대한 유령은 아주 불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유령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유령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몸통은 아예 드러누워 버렸다. 캔터빌 유령은 흰색 커튼을 움켜주었다. 그의 발밑에는 빗자루, 큰 식칼, 속이 빈 순무가 널려 있었다. 그는 도무지 이 황당한 변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가슴에 달려있는 판을 움켜잡았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 그는 거기 적힌 무시무시한 글자를 읽었다. 오티스 유령, 너만이 진정한 유령이다. 너를 모방한 놈을 주의하라. 너 말고 다른 모든 것은 가짜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의 계략에 걸려들었고 허를 찔렸으며 한 수 앞선 놈들에게 당한 것이다. 그의 두 눈에 예전 캔터빌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이 없는 잇몸을 갈았다. 그는 말라빠진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고대 악파의 아름다운 맹세를 읊었다. 수탉이 흥겨운 나팔 소리를 2번 울리면 피를 부르는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며 살인이 소리 없이 발로 돌아다니리라. 그가 이 무시무시한 맹세를 끝내자 멀리 있는 집의 빨간 기아지붕 위에서 수탉 한 마리가 울었다. 그는 길고 낮은 쓴 웃음을 지으며 기다렸다.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수탉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울지 않았다. 마침내 7시 30분이 되자 하녀들이 일하러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시무시한 밤샘을 포기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에는 오직 헛된 맹세와 좌절된 목적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고대 기사도에 관한 책을 몇 권 찾아보았다. 그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책들인데 예의 그 맹세를 하면 언제나 수탉이 2번 울었다고 나와 있다. 그 못된 새에게 영원한 죽음을. 유령은 중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강한 내 창으로 그 목구멍을 꿰뚫어 죽여서도 나를 위해 울게 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는 나무로 만든 편안한 관으로 들어가 저녁까지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유령은 몹시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4주 동안 흥분 상태로 지낸 후유증 때문이었다.
그는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 아주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닷새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서재 바닥의 핏자국도 이젠 포기했다. 오티스 가족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누릴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저급한 물질적 생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감각적 현상의 상징적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아예 없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유령 출몰 문제는 그것과는 다른 문제여서 유령인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에 나타나고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커다란 퇴창 앞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은 그의 엄숙한 의무였다. 그 의무를 어떻게 명예롭게 피할 수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물론 캔터빌의 유령이 매우 사악한 삶을 살긴 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일에서는 지극히 양심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2주 동안은 토요일마다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복도를 가로질러 걷기는 했지만 누가 듣거나 보지 못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조심했다. 그는 장화를 벗었고 벌레 먹은 낡은 판자 위를 살금살금 밟았으며 커다란 검은 벨벳 망토를 입었다. 그리고 라이징선 윤활유를 꼼꼼하게 쇠사슬에 칠했다. 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로서는 무척 힘겨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그는 오티스 씨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서 그 윤활유병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발명품이 찬사를 받을 만하고 어느 정도 그의 목적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는 편히 지낼 수 없었다. 아이들이 복도에 쳐놓은 줄에 걸려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 일쑤였다. 한 번은 블랙 이삭 호글리 숲의 사냥꾼 옷을 차려입고 나갔다가 버터를 바른 미끄럼판을 딛고는 심하게 나가 떨어졌다. 그 미끄럼판은 쌍둥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테트리스 방 입구에서 떡갈나무 계단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엄청난 모욕에 그는 붕괴했다. 그는 자신의 위험과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결심하고 이튼 학교에 다니는 그 못된 쌍둥이들을 혼내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 날 밤 무모한 루퍼트, 머리 없는 백작으로 분장을 한 후 그 무례한 쌍둥이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캔터빌 유령은 70년이 넘게 이 분장을 하고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분장으로 예쁜 바버라 모디시 양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그 일로 그녀는 지금의 캔터빌경의 할아버지와 약혼을 파기했다.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녁 어스름에 무시무시한 유령이 테라스를 배회하도록 내버려두는 집과는 절대로 혼인할 수 없다며 바로 약혼을 파기하고 잭 캐스턴이라는 민왕과 함께 그레트너 그린으로 도망갔다. 가엾은 잭은 나중에 윈즈워스커먼에서 캔터빌경과 결투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바버라 양은 상심한 나머지 그 애가 가기도 전에 텀브리지 웰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하지만 이 역은 분장이 엄청 까다로웠다. 초자연적인 세계,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꼬박 3시간이 걸리는 지극히 어려운 분장이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자기 모습에 완전히 만족했다. 의상에 어울리는 큰 승마용 가죽 장화는 그에게 조금 컸으며 대형 권총도 원래는 2개여야 하는데 하나밖에 찾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았다. 새벽 1시 15분 그는 징두리 벽판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갔다. 쌍둥이가 있는 방은 커튼 색깔 때문에 파란 침실방이라고 불렸다. 방 앞에 도착해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최대한 극적으로 입장하고 싶어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 순간 물이 가득 든 묵직한 단지가 그의 왼쪽 어깨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떨어졌다. 그는 홀딱 젖었다. 침대 쪽에서 숨막히게 웃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엄청난 충격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유령은 심각한 감기로 드러누웠다. 그나마 머리를 달고 가지 않은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만일 머리가 날아갔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제 켄터빌 유령은 이 무례한 미국인 가족을 놀래주려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살금살금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헝겊으로 만든 슬리퍼를 신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 목에 두터운 붉은색 머플러를 두르고 쌍둥이의 공격에 대비해서 작은 총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9월 19일에 그는 또 한 번 공격을 당하고야 말았다. 그는 아래층에 커다란 현관홀에 내려가 있었다. 그곳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켄터빌 가문의 초상화 대신 새로 걸린 미국 목사 가족들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신랄하게 비꼬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교회 묘지 곰팡이 자국이 있는 긴 수의를 입고 있었다. 턱은 노란 린넨띠로 묶었으며 작은 랜턴과 교회 주기가 쓰는 삽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실 그는 무덤 없는 조너스, 처트 시반의 시체 탈취자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가장 인상적으로 꼽는 캐릭터였다. 켄터빌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캐릭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인 레퍼드 경과 싸운 진짜 이유였기 때문이다. 새벽 2시 15분쯤이었다. 그가 확인하기로는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혹시 핏자국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보려고 서재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두운 구석에서 2개의 형체가 튀어나오더니 2 팔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그의 귀에 대고 우우우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워싱턴 오티스가 정원용 물펌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 궁지에 몰린 유령은 커다란 쇠 난로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난로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연도와 굴뚝을 타고 방으로 돌아갔다. 헝클어진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끔찍한 몰골로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는 야간에 원정을 나서는 일은 2번 다시 하지 않았다. 쌍둥이는 몇 차례 숨어서 유령을 기다렸고 밤마다 복도에 경과 껍질을 뿌려놓았다. 부모님과 하인들이 짜증을 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유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작정인 게 분명했다. 따라서 오티스 씨는 자신이 수년 동안 관여해온 민주당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저술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오티스 부인은 멋진 대합 조개구이 파티를 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라크로스, 유커, 포커 같은 미국 놀이에 몰두했다. 버지니아는 방학 마지막 주를 보내러 온 젊은 처셔 공작과 함께 조랑말을 타고 좁은 길을 돌아다녔다. 다들 유령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오티스 씨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켄터빌 경에게 보냈다. 켄터빌 경은 답장에서 그 소식을 크게 기뻐했고 목사의 훌륭한 부인에게 축하 인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티스 가족의 착각이었다. 유령은 아직도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거의 병자에 가까웠지만 그대로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특히 손님들 중에 젊은 처셔 공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더더욱 그랬다. 처셔 공작의 증조부인 프랜시스 스틸턴 경은 자기가 켄터빌의 유령과 주사위 놀이를 하겠다고 카베리 대령과 백기니를 걸고 내기를 했었지만 다음날 아침 카드놀이 방에서 마비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비록 오래 살기는 했지만 더블 6점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물론 2 귀족 가문의 감정을 존중해서 이 일을 덮어두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문은 어느새 파다하게 퍼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태틀경의 섭정궁과 그의 친구들의 회상 3권에 담겨 있다. 그래서 유령은 스틸턴 집안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사실 유령은 스틸턴 가문과 먼 인척간이었다. 그의 사촌이 버클리 씨와 재혼했기 때문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처셔 공작은 버클리의 직계 후손이었다. 따라서 캔터빌의 유령은 버지니아의 어린 연인 앞에 뱀파이어 수사, 냉철한 베네딕틴의 모습으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764년의 마지막 날, 운명의 그날 밤에 스타트업 부인은 이 끔찍한 공연을 보고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는데 결국 뇌졸중을 일으켜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죽기 전에 제일 가까운 인척인 캔터빌 가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런던의 단골 약재사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캔터빌 유령은 마지막 순간에 쌍둥이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했고 덕분에 어린 공작은 깃털로 만든 커다란 침대 지붕 밑에서 버지니아 꿈을 꾸며 잠들 수 있었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곱슬머리 기사는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다. 버지니아는 산 울타리를 넘다가 승마복이 심하게 찢겨져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쪽 계단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벽걸이 용단 방 앞을 빠르게 지나가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가끔 그곳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하녀일 거라 생각을 하고 버지니아는 옷을 꿰매달라고 부탁하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하녀가 아니라 캔터빌 유령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노랗게 물든 황금빛 나뭇잎이 허공에 흩날리고 붉은 잎들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 버지니아는 처음에는 자기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려고 했지만 동정심에 그 유령을 위로해 주기로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유령의 우울증은 너무나 깊어서 유령은 그녀가 말을 걸 때야 비로소 그녀가 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아버지, 정말 안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이면 동생들은 이튼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어이가 없구나. 나는 쇠사슬을 덜컹거려야 하고 열쇠구멍으로 신음을 토해야 하고 밤마다 이리저리 배회해야만 해.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니?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유일한 존재인데도? 그런 건 결코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솔직히 할아버지도 엄청 못된 짓을 해왔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도착한 첫날 할아버지가 부인을 죽였다고 엄니 부인이 말해줬어요. 뭐 그건 인정하지. 유령이 셀룩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집안 문제야.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잘못이잖아요. 버지니아는 때로 지독한 청교도적인 근엄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뉴잉글랜드의 옛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아, 이 추상적인 윤리의 싸구려 엄격함이 나는 싫다. 내 아내는 아주 못생겼었어. 내 주름 칼라에 풀을 제대로 먹인 적도 없었지. 요리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글쎄, 내가 호글리 숲에서 사슴 한 마리를 사냥했는데 아주 근사한 2살배기 수사슴이었지. 그런데 마누라가 그걸 어떻게 요리했는지 아니? 좋아, 이젠 아무 상관없다. 다 지난 일이니까. 그래도 처남들이 나를 굶겨 죽인 건 너무했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해도. 굶겨 죽였다고요? 이런... 유령 할아버지, 아니 사이먼경, 혹시 지금도 배가 고프신가요? 제 가방에 샌드위치가 하나 있는데 드시겠어요?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단다. 어쨌든 고맙다. 너는 무례하고 무섭고 천박하고
정직하지 못한 다른 네 식구들보다 훨씬 착하구나. 그만하세요. 버지니아가 발을 구르며 말했다. 무례하고 천박한 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할아버지는 서재에 있는 그 어이없는 핏자국을 다시 칠하려고 내 상자에서 그림 물감을 훔쳐갔잖아요. 처음에는 빨간색을 몽땅 가져가더니 주홍색까지 가져갔죠. 그래서 전 노을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엔 에메랄드 그린과 크롬 녹색까지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색과 아연 배색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달빛 비치는 장면밖에 못 그려요. 하지만 그건 그리기 쉽지 않고 우울해 보인다고요. 저는 무척 화가 났지만 절대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도대체 에메랄드 녹색 피를 본 사람이 있기는 해요? 사실 그건... 유령은 기가 죽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게다가 네 오빠는 매일 패러간 세대로 박박 닦아버리지 않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네 물감을 쓰면 안 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색깔은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란다. 예를 들어 캔터빌 가문은 피가 파란색이지. 영국에서 가장 파란색이야. 하지만 너희 미국인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지 않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민을 가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기꺼이 무료 통행권을 주실 거예요. 세관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니까 세관을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뉴욕에 가면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큰 성공을 거둘 거예요. 그곳엔 할아버지 유령을 갖기 위해서 수십만 달러, 그리고 가문의 유령을 갖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낼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나는 미국이 좋아질 것 같지 않구나. 우리나라에는 유적지도 없고 골동품도 없어서 그런가요? 버지니아가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유적지도 없다. 골동품도 없다. 유령이 대꾸했다. 미국에는 해군도 있고 풍속도 있지 않니? 안녕히 계세요. 가서 아빠한테 쌍둥이 방학을 일주일 더 늘려달라고 말해야겠어요. 제발 가지마, 버지니아. 난 너무 외롭고 비참하단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단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침대에 올라가서 촛불만 끄면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는 게 더 어려운걸요? 특히 예배 볼 때요. 하지만 잠을 자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기들도 잠을 잘 잘 줄 알아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나는 300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단다. 유령이 처량하게 말하자 버지니아는 놀라서 아름다운 파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지난 300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피곤해. 버지니아는 진지해졌다. 작은 입술이 장미꽃잎처럼 떨렸다. 버지니아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늙고 말라빠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가엾어라. 가엾은 유령 할아버지. 버지니아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잠잘 곳이 없나요? 소나무 숲 너머 저 멀리. 그가 낮고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은 정원이 하나 있어. 거기에는 풀이 높이 우거져 있고 하얀 별 모양의 큰 동미나리 꽃도 있지. 나이팅게일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수정처럼 차가운 달이 굽어보면 주목은 잠자는 사람들 위로 긴 팔을 뻗지. 버지니아는 두 눈이 눈물로 흐릿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죽음의 정원을 말하는 거군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란다. 부드러운 갈색 흙 속에 누워있으면 풀들이 머리 위에 나부끼고 들리는 건 오직 정막뿐이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
시간을 잊고 삶도 잊고 평화를 누리는 거지.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다. 네가 날 위해 죽음의 집 문을 열어줄 수 있어. 너에게는 늘 사랑이 함께하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버지니아는 몸이 떨렸다. 오싹한 전율이 온몸에 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마치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유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바람의 한숨처럼 들렸다. 서재 창문에 적힌 오래된 예언을 읽어보았니? 아, 그거요? 자주 읽었어요. 어린 소녀가 유령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이상한 검은색 글자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좀 어려웠지만 6줄밖에 안 되니까요. 황금 소녀가 죄악의 입술에서 기도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편도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려줄 때 집은 온통 고요해지고 캔터빌에는 평화가 찾아오리라.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령이 서글프게 말했다. 그 뜻은 네가 내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눈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야. 나에게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만약 네가 친절하고 착하고 상냥하게 살아왔고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뜻이란다. 그러는 동안 너는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형체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귀에 소곤대는 사악한 목소리를 듣게 될 테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를 해치지 못해.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순결함에는 지옥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버지니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령은 절망에 두 손을 비틀며 고개 숙인 그녀의 금발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그녀가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하고 두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았다. 전 무섭지 않아요. 난 할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할게요. 유령은 희미한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지니아의 손을 잡고는 허리를 굽혀 옛날식으로 정중하게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다. 버지니아는 유령이 어두침침한 방을 가로질러 자기를 안내할 때 망설이지 않았다. 빛바랜 녹색 테피스트리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여 있었다. 사냥꾼들은 술 장식이 달린 나팔을 불면서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작은 손을 휘저었다. 돌아가 버지니아, 돌아가! 유령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사냥꾼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벽난로 앞 장식에는 도마뱀 꼬리가 달리고 눈을 부릅뜬 무서운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보자 희번덕거리는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다. 조심해 버지니아, 조심해.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유령은 더 빨리 미끄러져 갔고 버지니아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방끝에 이르자 그는 멈추어 서서 버지니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말을 중얼거렸다. 버지니아가 눈을 뜨자 벽이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거대한 검은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매서운 찬바람이 그들을 휘감았고 그녀는 뭔가가 자기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빨리, 빨리! 유령이 소리쳤다. 서두르지 않으면 늦는단다. 순식간에 징두리 벽판이 그들 뒤로 닫혔고 테피스트리트 방은 텅 비었다. 10분 뒤쯤 차를 마시라는 종이 울렸다. 그런데도 버지니아가 내려오지 않자 오티스 부인은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인을 올려보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서 버지니아 양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는 매일 저녁 되면 식탁에 꽂을 꽃을 꺾으러 정원에 나가곤 했기 때문에 오티스 부인은 처음엔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시계가 6시를 쳤는데도 버지니아가 나타나지 않자
그녀는 몹시 불안해하며 아들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녀를 찾도록 하고 자신은 오티스와 함께 집안의 방이란 방은 모두 살펴보았다. 6시 30분 아들들이 돌아와서 어디에도 누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때 오티스 씨는 문득 며칠 전 집시 무리에게 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던 일을 기억했다. 그는 즉시 장남과 하인들을 데리고 그들이 있을 곳으로 짐작되는 블랙펄 할로로 즉시 출발했다. 어린 채셔 공작도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오티스 씨는 집시들과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집시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모닥불도 미처 다 꺼지지 않았고 풀밭의 접시도 몇 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급하게 떠난 모양이었다. 오티스 씨는 워싱턴과 하인 2명에게 그 지역을 수색하게 하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 그 고장의 모든 경감에게 불황자나 집시에게 납치된 어린 소녀를 찾아달라는 전보를 쳤다. 그리고 나서 말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부인과 세 남자아이를 불러 자리에 앉아 꼭 저녁 식사를 하도록 이르고 마부 하나를 데리고 에스코길을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누군가 무섭게 자기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어린 공작이 자기 조랑말을 타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티스 씨. 하지만 버지니아가 실종됐는데 저녁이나 먹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작년에 약혼을 시켜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를 돌려보내지 않으실 거죠? 그렇죠? 전 돌아갈 수 없어요. 안 갈 겁니다. 목사는 잘생기고 어린 이 개구쟁이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버지니아를 아끼는 그의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는 공의 어깨를 툭툭 다정하게 두드렸다. 좋아, 세실. 돌아가지 않겠다면 나와 함께 가야겠지. 하지만 에스콧에 가서 네 모자는 꼭 사줘야겠다. 에? 모자는 무슨... 제가 원하는 건 버지니아 뿐이에요. 어린 공작이 소리치며 웃었다. 그들은 기차역을 향해 질주했다. 그곳에서 오티스 씨는 역장에게 버지니아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역에서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역장은 상행선 하행선역에 모두 전보를 쳤으며 계속해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오티스 씨는 막 문을 닫으려던 작물가게에서 모자를 하나 사서 어린 공작에게 준 뒤 5km 넘게 떨어진 백슬리 마을로 말을 달렸다. 그 옆에 집시들이 자주 찾는 공유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도 지방 경찰관을 깨워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11시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데다 거의 절망에 빠진 상태였다. 집시들은 브루클리 초원에서 잡혔지만 버지니아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며 집시들은 자신들이 서둘러 떠난 것은 초턴 장날 날짜를 잘못 알고 늦을까봐 서둘러 떠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버지니아의 실종 소식을 듣고 무척 마음 아파했다. 오티스 씨가 자신의 공원에서 야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을 고마워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그날 밤 버지니아가 실종된 것은 분명했다. 서재에는 가엾은 오티스 부인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공포와 불안으로 그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티스 씨는 당장 뭘 좀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온 가족을 전부 불러서 저녁을 먹게 했다. 정말 우울한 식사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오티스 씨는 밤에는 더 할 일이 없으니 모두 잠자리에 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식당을 나설 때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지막 타종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무시무시한 천둥소리가 집을 뒤흔들었고 섬뜩한 기운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계단 꼭대기의 판벽이 큰 소리를 내며 뒤로 날아가더니
몹시 창백해 보이는 버지니아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걸어 나왔다. 모두 버지니아에게 달려 올라갔다. 오티스 부인은 딸을 꼭 끌어안았다. 공작은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다. 쌍둥이는 그 주위에서 승리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얘야, 어디 갔었니? 오티스 씨는 버지니아가 엉뚱한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해서 약간 화가 난 목소리였다. 셋이라고 나는 말을 타고 너를 찾느라 시골 전체를 다 돌아다녔단다. 네 엄마는 까무러칠 만큼 놀랐고 더는 이런 몹쓸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유령한테는 괜찮아. 유령한테는 괜찮아. 쌍둥이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말했다. 오, 내 새끼. 이렇게 너를 찾아서 천만 다행이구나. 다시는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오티스 부인이 말하며 떨고 있는 버지니아에게 키스를 하고 헝클어진 금발을 매만져 주었다. 아빠, 버지니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유령하고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령은 죽었어요. 그는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아름다운 보석 상자를 나에게 줬어요. 오세요. 같이 가서 보셔야 해요. 모두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채 버지니아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진지했다. 버지니아는 돌아서서 징두리 벽판이 열린 곳을 지나 비좁은 비밀통로로 가족을 안내했다. 워싱턴은 식탁에서 집어들고 온 촛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마침내 그들은 녹이 쓴 못이 여러 개 박힌 커다란 떡갈나무 문 앞에 도착했다. 버지니아가 손을 대자 묵직한 경첩에 연결된 그 문은 뒤로 젖혀졌다. 그들은 둥근 천장이 낮고 삐걱거리는 창문이 하나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거대한 쇠고리가 박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이 사슬로 묶여 있었다. 해골은 돌바닥에 완전히 몸을 쭉 뻗고서 뼈만 남은 긴 손가락으로 아슬아슬하게 손 닿지 않은 곳에 놓인 구식 나무 접시와 물병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물병 하나는 녹색 곰팡이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무 쟁반 위에는 먼지만 수북했다. 버지니아는 해골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밝혀진 끔찍한 비극의 현장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다. 저것 봐요. 이 방이 집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쌍둥이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것 봐요. 마른 고목에 꽃이 피었어요. 달빛 속에서 꽃이 정말 또렷하게 보여요. 하느님이 할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야. 버지니아가 엄숙하게 말하며 일어섰다. 얼굴에 불을 밝힌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넌 정말 천사야. 어린 공작이 외치며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열렬하게 키스했다.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뒤 밤 11시경 캔터빌 저택에서 장례 행렬이 출발했다. 연구차는 8마리의 검은 말이 이끌었고 말 머리에는 끄덕이는 타조 깃털이 한 다발 달려 있었다. 나부로 만든 관은 캔터빌 가문의 문장이 금색으로 수놓아진 짙은 자주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연구차와 마차들 옆으로 횃불을 든 하인들이 걸어갔다. 장례 행렬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캔터빌경은 상주로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웨일스에서 일부러 와서 어린 버지니아와 함께 첫 번째 마차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마차에는 미국 목사 부부, 그 다음 마차에는 워싱턴과 쌍둥이와 어린 공작, 그리고 마지막 마차에는 엄니 부인이 탔다. 엄니 부인은 지난 50년 동안 유령한테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교회 묘지 구석의 늙은 주먹 바로 아래에 깊숙이 무덤을 파고 오거스터스 댐피어 목사가 아주 감동적으로 장례식을 주관했다.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갈 때
버지니아는 앞으로 나가 관 위에 하얀색과 분홍색 꽃으로 만든 큰 십자가를 올려놓았다. 그러자 달이 구름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작은 교회 묘지에 고요한 은빛을 뿌렸다. 그리고 멀리 관목숲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는 유령이 묘사했던 죽음의 정원이 떠올라 눈물이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캔터빌경이 마을로 올라가기 전에 오티스 씨는 유령이 버지니아에게 준 보석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건 정말 하나같이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특히 옛 베네치아식으로 세팅된 루비 목걸이는 16세기 작품의 훌륭한 표본으로 그 가치가 엄청난 것이어서 오티스 씨는 딸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허락하는 게 상당히 양심에 꺼려졌다. 캔터빌경, 오티스 씨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토지는 물론이고 작은 장신구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당신 가문의 가보이며 혹시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보석들을 런던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사치품은 영국 귀족의 위엄에는 어울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공화주의적인 소박함의 원칙, 어쨌든 그런 원칙에 따라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상자만은 버지니아가 꼭 간직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캔터빌경의 불행했던 조상이 남긴 기념물로 말입니다. 캔터빌경은 훌륭한 목사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했다. 오티스 씨가 말을 마치자 그는 다정하게 오티스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목사님, 목사님의 매혹적인 어린 따님은 우리 불행한 조상 사이먼 경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해주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모두 따님의 놀라운 용기와 담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분명히 따님 것입니다. 만일 제가 무정하게 따님에게서 보석을 빼앗는다면 그 사악한 늙은이가 2주 후에 무덤에서 기어나와 저를 끔찍하게 괴롭힐 겁니다. 아까 가보 얘기를 하셨는데 유언장이나 법정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가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보석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 보석들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양이 어른이 되면 아마 예쁜 장신구가 있는 걸 기뻐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하실 때 가구와 유령까지 감정가로 다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 유령에게 속한 건 역시 목사님 겁니다. 오티스 씨는 캔터빌경의 거절에 몹시 곤혹스러워하며 결정을 재고해 주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심성 좋은 귀족은 확고했고 끝내 목자를 설득해 버지니아가 유령이 준 선물을 간직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다. 그리고 1980년 봄 젊은 채셔 공작 부인이 결혼할 즈음하여 여왕의 제1접견실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의 보석은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버지니아는 어린 연인이 성년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여 귀족의 관을 쓰게 됐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미국 소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받은 셈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기뻐했지만 덤블턴 후작 부인만은 예외였다. 그녀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7 있었는데 공작을 자기 딸에게 결혼시키려고 호화스러운 만찬 파티를 자그만치 3번이나 열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지만 오티스 씨도 예외였다. 오티스 씨는 젊은 공작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아했지만 귀족 제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쾌락을 좋아하는 귀족의 태폐적인 영향 때문에 공화주의적 소박함의 진정한 원리가 잊힐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캔터빌 저택으로 돌아왔다. 도착한 다음 날 오후에 그들은 소나무 숲 옆에 있는 쓸쓸한 교회 묘지로 산책하러 나갔다. 사이먼 경의 묘비에 새길 비문을 결정하는 것에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노신사의 이름 첫 글자와 서재 창문에 적힌 시구만 새기기로 했다. 공작 부인은 아름다운 장미꽃 몇 송이를 가져와 무덤 위에 흩뿌려 주었다. 그들은 얼마 동안 무덤 옆에 서 있다가 오래되어 폐허가 된 옛 대수도원의 제단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버지니아, 아내는 남편한테 비밀이 없어야 해. 세실, 난 비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유령과 함께 갇혀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실, 그건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버지니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제발 묻지 마요. 세실, 당신한테도 말해줄 수 없어요. 가엾은 사이먼경, 나는 그분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세실, 웃지 말아요. 난 진심이에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왜 삶과 죽음보다 더 강한지 알게 해줬어요. 공작은 일어나 아내에게 다정하게 키스했다. 내가 당신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당신은 비밀을 가져도 돼. 공작이 중얼거렸다. 내 마음은 늘 당신 거예요, 세실. 그래도 언젠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해주겠지? 그렇죠? 버지니아는 얼굴을 붉혔다.